지난 시간엔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대규모 라인강 도강 작전에 착수했지만 경쟁자인 미국의 조지 패튼이 영광을 가로채버렸다. 약 22,000명의 공수대원들은 필사적인 독일의 저항에 부딪혀 800명이 사망했다. 태평양에선 미 해군이 일본의 상선과 산업시설에 대해 연쇄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서방연합군과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군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베를린 진격은 작전 일정, 이기심, 전략의 경쟁으로 보이고 만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태평양에선 길고도 격렬했던 전투가 끝나고 새 전투가 시작된다. 미군은 마침내 이오지마를 점령한다. 그러나 카미카제의 공격적인 방어로 오키나와 공습은 격렬한 전투에 돌입한다. (3월 25일) 이번 주에 연합군이 독일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독일의 심장부로 진격한다. 흥분 속에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었죠. 상황 파악이 금방 되더군요. 항복의 분위기였죠. 굶주리고 사기도 저하된 독일군 수천 명이 투항했다. 많은 부대가 투항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걷더군요. 계속 가다 보면 알아서 관리해 줄 거라고 말해줬지요.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수천 명이 줄줄이 항복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죠. 13살부터 55살까지 있었어요. 포로가 되더라도 싸움을 멈추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데 행복해했죠. 영국, 미국, 소련 어느 쪽도 적의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지 못했죠. 독일군은 기아와 질병에 허덕였습니다. 끝까지 대항했기 때문에 군수품이 충분한 줄 알았지만 실은 아니었죠. 연합군은 항복하는 독일군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인간적으로 대우해줬어요. 그들의 음식물이나 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친구들은 수통의 물보다는 술을 더 많이 채우더군요. 같은 날 연합군이 라인강 동쪽의 도시로 밀고 들어가자 수많은 시민들 역시 백기를 들고 자신들의 집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투항했다. 도시로 들어가자 창문마다 하얀 천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통의 광신도인 SS 대원들은 광결인 충성심만 남아 항복을 거부했다. 끝까지 격렬히 싸우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패배란 오직 죽음뿐이었다. 제국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들은 마지막까지 정권과 최후를 같이 할 뿐 아니라 동족들 또한 최대한 많이 최후에 동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총알과 화염이 난무하던 마지막 나날들의 불행과 절망의 모습이었죠. 가끔 가로등에 목이 매달린 SS 대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영이나 비겁함의 죄를 물어 처형된 것이죠. 항복하려고 하면 즉시 사살해버렸어요. 연합군이 독일군의 저항을 뿌리 뽑는 가운데 최전선 부대는 나치의 심장으로 파고들 태세를 갖췄다. 이번 주 독일의 수도에 다가갈수록 유능하지만 이기적인 연합군 사령관들인 조지 패튼 장군과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는 최후의 접전을 준비했다. 이제 베를린으로 진주할 작전을 세울 때가 됐다. 스타일과 전략은 완전히 달랐지만 패튼과 몽고메리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지휘관과 뜻을 달리한다는 점이었다. 이 두 경쟁자는 베를린에 대한 정밀 전면 공격이나 단번에 쳐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다른 접근법을 선호했다. 범전선 전략이었다. 범전선 전략은 독일의 전선을 북에서 남까지 전체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상식적인 수준의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의 주요 부대를 측면에 둘 위험이 없으니까요. 3월 25일
아이젠하워의 범전선 전략, 북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르르 협곡이었다. 몽고메리의 3개군이 남진하고 심슨의 9군은 후방에서 진격하며 하지의 1군을 레마겐 교두보에서 동진시켜 르르를 포위하는 작전이었다. 우리 사단은 여러 다른 사단과 함께 루루 골짜기를 포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군은 패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독일의 철강, 석탄, 주물 공장은 르르 협곡에 밀집해 있었다. 이 지역의 점령은 독일의 전쟁 물자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으로 의미했다. 나아가 모델 원소 휘하의 30만 독일군도 포위될 수밖에 없었다. 르르 골짜기 봉쇄는 곧 독일의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해 독일군은 전투를 수행할 화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말이 되자 르르 골짜기는 거의 완벽히 봉쇄됐다. 연합군은 저항을 분쇄하며 일주일 만에 320km를 진군했다. 3월 25일 연합군이 북에서 르르 협곡을 조여오는 사이 남에서는 패튼의 3군이 전통의 도시 다름슈타트를 장악했다. 영국군의 공습으로 이미 폐허된 이 도시에서 이 보병사단은 고립된 독일군 저항 세력을 소탕했다. 그날 밤 늦게 패튼은 논란이 된 의미 없는 명령을 결정했다. 직접 공격을 잘하지 않은 덕에 패튼은 뛰어난 전투 지휘관이란 명성뿐 아니라 사상자를 줄이는 지휘관이란 명성도 얻었다. 그러나 이날 패튼은 사기갑사단장 윌리엄 호그에게 적진으로 80km를 진격해 하멜버르크 인근 수용소에 갇힌 700명의 미군 포로를 구출하라는 위험한 명령을 내렸다. 패튼의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한 호그는 즉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그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패튼은 이 명령이 연합군 사령부의 주목을 받을 걸 알고 있었다. 대규모 공격은 큰 말썽이 일겠지요. 상층부에서도 말이 많을 겁니다. 브래들리나 아이젠하워는 이러겠지요. 왜 그래 조지? 무엇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포로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야? 전략적 목적이 뭐야? 왜 그래? 그 친구들이 풀려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뭐가 급해? 3월 26일 패튼은 임무를 에이브러함 J 바움데이가 이끄는 소규모 기갑 부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보병 294명, 차량 53대, 셔먼 탱크와 라이터 탱커, 105mm 자주 대전차포, 반장괴차 그리고 지프로 전선을 돌파하기로 했다. 에이브러함 바움의 공격 임무에는 300명의 부하들이 할당됐는데 지도는 15개뿐이었지요. 수용소의 위치도 몰랐어요. 공중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믿을 수는 없었지요. 독일의 후방으로 들어가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연료도 겨우 갔다가 돌아오는 분량밖에 없어서 다른 우회로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거의 자살 행위였습니다. 바움 역시 작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작전은 패튼 개인적인 것이었다. 유보란 없었다. 존 와터스 대령은 패튼의 딸과 결혼했어요. 패튼은 사위가 잡혀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구출해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지요. 자정이 되기 전 바움과 그의 기동부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목적지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용소에 접근하는 순간 갑자기 독일군 자주 대전차포 대대의 공격을 받았다. 바움의 부대는 대규모 손실을 입고 불운한 기동부대장은 하멜버르크 관문 뒤의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3월 27일) 패튼 장군이 에이브러함 바움 대위와 그의 기동부대에게 하멜버르크 인근 수용소로 가서 미군 포로를 구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다. 기동부대가 수용소 외곽에 이르자 독일군 전차 대대의 습격이 가해졌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다음은 몰려드는 포로들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거기서 그는 수용소를 내려다봤는데 수천 명의 깡마른 미군 포로들이 환희에 차 절규하며 수용소의 철책을 뚫고 그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내 임무가 무의미했다는 걸 알게 됐다. 전부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수천 명이나 됐으니까요. 또 이제 그에게 남은 곳도 대원 220명의 차량 10여 대뿐이었습니다. 7천 명을 데려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움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린 주력군이 아니라 기동부대입니다. 주력군은 110km 밖에 있습니다. 그러자 어땠겠어요? 기쁨이 절망이 됐지요. 그리고는 이랬겠지요. 무슨 소리요? 주력군이 아니라니. 그럼 왜 온 거요? 다음은 소수의 인원만을 데려갔다. 그러나 패턴의 사위인 존 와터스 대령은 끼어있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게 와터스는 하멜브루크 전투에서 독일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정작 임무의 목적이었던 주인공은 부상을 당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제 바움은 다시 독일군의 봉쇄를 뚫고 위험한 귀환을 해야 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미 그들을 추적해왔고 기동부대는 다시 한번 공격을 받았다. 3월 28일 바움은 수용소에서 8km 떨어진 헤스터르프 마을 외곽 언덕에 진을 쳤다. 그러나 이내 10여 대의 독일 탱크와 2개 보병 사단에 의해 포위되고 말았다. 화력과 인원이 열세인 바움은 부하들을 335로 나누어 적진을 각계 돌파하도록 했다. 독일군은 개를 풀어 흩어진 미군을 추적했다. 살아남은 기동부대원들과 포로들은 모두 붙잡혔다. 바움도 허벅지에 총을 맞고 체포됐다. 며칠 후 오직 15명만이 귀환에 성공했다. 바움이 패튼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지 2주도 못 돼 수용소는 마침내 해방됐다. 에이브러험 바움 대위와 패튼의 사위 존 K 와터스 대령을 포함해 하멜부르크 작전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4월 5일 미 7군 제14기갑사단에 의해 풀려났다. 한편 바움의 기동부대가 독일군에게 잡히는 동안 패턴의 주력군은 나치의 심장을 향해 동기를 계속했다. 3월 26일 로버트 그로우 사령관의 6기갑사단이 프랑크푸르트로 진격을 시작했다. 작센하우젠 마을 인근의 마인강에서 파괴되지 않은 교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 차량이나 탱크가 건널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병은 건널 수 있었다. 주요 도시 중 하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독일군은 격렬히 저항했다. 미군은 교량 주위에서 독일군의 포격을 받고 진군을 멈췄다. 중장비가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을 수리한다는 희망이 꺾이고 말았다. 적군의 강력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북쪽 강변에 도달했다. 나흘 후 패튼의 3군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그로우의 6기갑사단이 시작한 작업을 끝냈다. 주말이 되자 프랑크푸르트는 연합군의 손에 떨어졌다. 3월 26일 남쪽에선 알렉산더 패치 사령관이 이끄는 미 7군이 모젤강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중공업 도시인 자르팔치에서 독일군의 저항을 괴멸시켰다. 24시간 후 패치는 라인강을 넘어 버름스 진격을 시도한다. 독일 저항군에 대한 섬멸 임무가 웨이드 H 해슬립 사령관의 부대에 맡겨졌다. 버름스 공격은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미 최고 사령부는 독일 22사단이 이미 라인강에서 패주했지만 산발적으로 저항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판단착오였다. 독일군은 38분 동안 만발이 발사된 미군의 엄호 포격에 대해 강력한 대비책을 세웠다. 연합군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M20 바주카포였다. 박격포 발사기를 개조한 바주카포는 어깨에 메고 쏘는 미군의 대전차 로켓 발사기다. 로켓 형태의 원추탄을 사용했습니다. 대전차 무기로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것이었죠.
바주카의 로켓탄은 탱크의 장갑판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바주카가 2차 대전에서 연합군 승리의 견인차였다고 말한 바 있다. 바주카는 당시 비슷한 어떤 무기보다 월등했다. 수평탄을 고정한 로켓에 탄두나 소화탄을 장착했기 때문에 110m 거리의 탱크나 1200m 거리의 고정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었다. 이 무기는 2명이 쏩니다. 사수는 들고 부사수는 탄두를 장착하죠. 장착한 다음 사수의 머리를 두드리면 발사하는 겁니다. 대전차만 상대하진 않았어요. 물론 원래 목적이 그것이긴 했죠. 고정된 요소를 상대로도 써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을 상대로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토치카와 벙커, 동굴 등에서요. 저는 바주카 부사수였는데 한 번도 사수 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바주카 포탄 10발이 든 자루를 늘 옆구리에 차고 다녔지요. 포를 발사할 수 있는 장소에 도달하면 사수 뒤에 자리를 잡고 고개를 돌려서 서로 등을 맞댑니다. 그리고 바주카를 쏠 수 있게 장전을 해주고 피를 제거한 다음 사수의 머리를 쳐서 발사하라고 알려주죠. 1941년 바주카가 처음 선보였을 때 간부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즉시 5,000개를 주문했다. 3월 26일 배치의 부대는 라인강을 넘어 버럼스로 진격하기도 전에 상륙용 주정의 반 이상을 독일군 보병의 공격에 잃고 말았다. 한편 라인강 동쪽 강변에 이른 미 7군은 인근 마을에 고립된 더욱더 많은 저항군과 부딪혔다. 이내 연합군 공군이 지원에 나섰고 버럼스에서의 도강작전은 손쉽게 끝이 났다. 미군 42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다. 독일군 2,500명이 항복했다. 밤이 되자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이끄는 12군 전군은 라인강을 도강할 확실한 교두보 4개를 구축했다. 네마겐의 1군, 라인 계곡의 3군 이하 8군단, 오펜하임의 12군단, 버름스의 7군 이하 15군단이 자리했다. 라인강의 연합군 제1선은 이제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으로 뻗어나갔다. 아이젠하워의 범전선 전략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궁지에 몰려있는 독일군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3월 26일) 붕괴돼가는 독일의 수도에선 나치 정권이 지치고 혼란에 빠진 시민들을 소집해 연합군 침공에 맞서기 위한 웨어울프 게릴라를 조직했다. 그리고 정오가 우리의 기도이고 복수가 우리의 함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괴벨스가 시도한 노력 중에는 웨어울프라고 막연하게 알려진 집단에 정보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기 저장고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웨어울프 프로그램은 힘을 받지 못했다. SS의 잔당들은 전쟁에 황폐화된 독일 시민들에게서 연합군에 대항할 만한 정오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웨어울프 조직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전후 개별적인 파괴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미군들에 대해 살인과 공격이 이루어지긴 했지요. 그러나 그건 개별적인 사건들일 뿐입니다. 조직적인 저항으로 연결해보는 것은 한마디로 공상입니다. 시민들이 폐허가 된 베를린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15m 지하 히틀러의 벙커에서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 남은 신복들은 하나같이 비합리적인 경쟁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증 환자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무너지는 제국의 지도자를 받들려고 서로 경합하고 있었다. 히틀러의 통솔 스타일이 광기를 부추겼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몰랐습니다. 히틀러는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지령은 정신병의 고현이었다. 지하 요새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명령은 여전히 절대 복종을 불러왔다. 최후의 순간까지 히틀러가 벙커에서 무전으로라도 명령을 내리는 한 그의 지시는 모두 이행됐어요. 독일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대가를 지불하고 연합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히틀러는 V2 로켓이란 복수의 무기를 다시 한번 사용했다. 지난 6개월 동안 V2가 V1을 대신했다. 붕붕탄 혹은 개미 귀신이라 불린 V1은 1944년 6월부터 사용됐다. 고정 발사대에서 쏘는 V1은 길이 7.8m, 직경약 0.9m, 이폭 5.4m의 탄두의 무게는 8,200kg이 넘었다.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두고도 히틀러와 그의 사령부에선 더욱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무기를 원했다.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들은 길이 13.8m, 탄도 1톤의 V2를 개발했다. V2는 로켓입니다. 탄도 로켓이죠. 발사되면 표적을 향해 총알처럼 바로 날아갑니다. 발사되면 경고할 틈도 없어요. V2의 사정거리는 약 350km, 상승 한도는 90km, 최고 시속은 5,300km 이상으로 음속의 5배였다. 수비와 전략적 배치를 위해 V2는 이동 트럭에서 발사됐다. 영국에 떨어진 최초의 V2는 1944년 9월 8일 네덜란드에서 발사됐다.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서런던, 치스웍 인구 거주 지역에 발사 몇 분 만에 떨어졌다.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건 달랐습니다. 경보도 하기 전에 떨어졌죠. 보통 공습이 오면 금방 알았어요. 레이더가 비행기를 포착해 사이렌을 울리면 다들 방공호나 대피소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었죠. 그런데 V2는 탄두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사적인 용도의 무기라기보다는 공포를 조성하는 무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으뜸 문화재 지킴이 대축제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문화재청과 히스토리 채널이 초중고생을 비롯한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블로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재 100배 즐기기,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 100년 뒤 우리 문화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진을 조인스닷컴 블로그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체험케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의 시상과 함께 우수활동자 200명에게는 1박 2일의 전통문화체험 캠프에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스토리 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0살 축구 천재를 입체 분석합니다. 다시 뭘 멈춰놓고 올려주죠. 가슴 붙이고 왼발 슛! 이제 기사를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일간 스포츠를 만나십시오. 살아있어야 신문이다. 살아있는 프리미엄 신문 일간 스포츠. 영국 총리 처칠은 이 로켓에 의한 사망자가 그들이 느끼는 공포에 비해 경미한 편이라 여겼다. 처음 V2에 맞았을 땐 국민들 사이엔 시끄러운 소음과 거대한 폭발은 가스 유출에 의한 거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11월이 돼서야 처칠은 영국의 새로운 공포가 팽배해 있음을 인정했다. 6개월 동안 독일은 1000개 이상의 V2를 영국에 발사했다.
500기 이상이 런던을 강타했다. 히틀러의 이 죽음의 로켓에 약 3,000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V2를 막을 유일한 길은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발사대를 자주 이동하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무척 애를 먹었다. 3월 27일 이날 V2 탄도로켓 2기가 런던을 강타했다. 그중 한 발이 아파트에 떨어져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독일 깊숙이 진군에 들어가자 V2 발사대는 점점 후방으로 밀려나 급기야 영국의 사정거리 밖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영국에 떨어진 마지막 V2였다. 3월 28일 이번 주 서방연합군의 베를린 진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붉은 군대 역시 살상을 자행하며 차근차근 서진했다. 베튼의 삼군이 프랑크푸르트에 이르자 나치의 참모총장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히틀러에게 직언을 하기로 결심했다. 구데리안은 패배했다는 걸 알았지만 평화협상을 통해 독일의 완전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구데리안의 우울한 평가를 듣자마자 격론이 벌어졌다. 히틀러는 구데리안을 해임시키고 베를린에서 추방시켰다. 그는 구데리안이 압박감을 견딜 배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6주 후 다시 그를 불러들인다. 구데리안이 해임되자 독일의 참모 장교들은 동요했다. 병참술에 대한 히틀러의 경멸에 당황한 그들은 히틀러가 정신이 나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3월 25일 동부전선. 소련군은 헝가리와 체코슬라바키아로 진주를 시작했다. 같은 날 제2우크라이나 전선은 도나우강 북쪽을 따라 진격하며 허론강을 건넜다. 헝가리군의 신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독일과의 동맹을 헌신짝처럼 벌였다. 소련군은 단 며칠 만에 오스트리아 국경에 도달했다. 3월 27일 24시간도 안 돼 붉은 군대는 라바강 전선에서 격전을 치러 독일의 제6전차 부대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소련군은 이제 제국의 수도에 다가가며 무자비한 나치 정권과 그의 미친 지도자에게 쓰라린 보복을 생각했다. 독일군에게 2,200만이 살해되고 땅은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보복이라는 상을 소련군들이 거절할 리가 없었죠. 베를린은 세계 2차 대전의 중요한 상징이죠. 히틀러 제국의 심장이자 나치 학정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스탈린은 베를린을 점령하는 영광은 소련이 차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28일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 역시 베를린 장악을 위해 진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지상군들과 지휘관들이 서로 베를린으로 입성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진격하지 않았다. 심스는 베를린 진격을 하고 싶었죠. 소련군보다 먼저 입성하고 싶어 했어요. 소련군은 베를린 110km 지점 오도 강변에 있었죠. 베를린은 큰 상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승낙하지 않았죠. 진격을 멈췄죠. 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심슨 장군은 자기가 베를린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24시간이면 입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본부로 들어갔더니 아이젠하워 장군에게서 통첩이 와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대기하라는 전문이었죠. 실용주의자이자 책략에 능했던 아이젠하워는 붉은 군대에게 베를린 점령을 맡기기로 했다. 그는 28일 오후 스탈린에게 개인 전령을 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영국의 참모총장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전쟁 전 협상에서 베를린과 그 주위 지역은 소련군이 들어가고 또 소련군이 지배하기로 결정돼 있었지요. 그래서 겨우 선전 효과를 위한 승리라는 베를린 입성에 미군의 인명과 자원을 낭비하는 건 실수라고 생각했겠지요. 오마 브래들리는 베를린 공격엔 연합군 10만 명이 사상당할 거라 예측했다.
아이젠하워는 어차피 전후 소련의 점령지가 될 정치적 표적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베를린에 들어가는 건 즐겁진 않았죠. 베를린은 벽을 등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나치 독일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죠. 그래서 그곳엔 저격수나 다른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스탈린은 군대 100만과 1000대의 탱크를 집합시켰다. 마지막 진격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언제 어디를 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베를린 전투에서 수많은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건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의 목숨은 전혀 관심이 없고 베를린 점령에만 혈안이 된 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영국군은 기꺼이 소련에게 지저분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이익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연합군에게 엘베 강에서 멈추라고 지시했다. 3월 30일 성금요일, 북에서 폴란드의 소련군이 단지크를 점령했다. 동유럽 주요 항구 중 하나인 이 도시는 폭격과 충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급기야 불길에 휩싸였다. 대다수가 프로이센의 도피자들인 단지크의 시민들은 강간당하고 구타당하고 살해됐다. 소련은 독일군 포로 10,000명을 잡고 항구에서 정박된 잠수함 45척을 포획했다. 소련군이 연전연승을 하는데도 스탈린의 조바심은 커져갔다. 그는 베를린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가혹한 복수도 하고 싶었다. 미영연합군의 의심을 품고 있던 그는 항복하는 독일군의 숫자가 방대한 것도 붉은 군대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서방연합군이 베를린에 먼저 입성하기 위해 길을 트려는 고도의 책략이라 믿었다. 스탈린은 오더 지역에서 군을 소집해 베를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도록 했다. 아이젠하워가 이미 서방연합군에 베를린으로 진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스탈린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예상치 못한 진격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아이젠하워는 스탈린에게 베를린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스탈린은 안 믿었죠. 과연 어떤 장수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스탈린이 경계를 하는 동안 처칠은 아이젠하워의 처신에 경로했다. 스탈린을 믿지 않는 이 영국의 총리는 가능한 동쪽 깊숙한 곳에서 붉은 군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다. 처칠은 아이젠하워가 폭넓은 시각이 아니라 좁은 군사적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그건 소련군이 진군하면서 일으킨 문제들을 보면 명확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 몇 달 동안 처칠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를 잃은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했어요. 이 나라들이 모두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간 거죠. 그는 스탈린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종국에 소련을 대하는 길은 오직 힘과 무력뿐이라고 판단했죠. 처칠은 또한 베를린에 잠깐 머무는 것은 미영연합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 몽고메리 역시 분노했다. 영국은 아이젠하워의 행동을 비웃었다. 이 일은 후에 런던의 매춘부들이 미군 병사들을 호객할 때 부르는 조 놀다가 사건으로 불려진다. 3월 31일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이젠하워는 꿋꿋했다. 그는 확고부동했다. 베를린 진격은 소련 몫이었다. 그날 늦게 아이젠하워는 무선 방송을 통해 독일인들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그만하고 목숨을 아끼라고 말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했다. 연합군 총사령관은 크레물린의 남쪽으로 진격한다는 공식 통보를 했다. 3월 25일 태평양. 미 해병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오지마 섬을 공략한 끝에 일본군을 서북쪽 끝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용 가능한 비행장을 2개나 가지고 있었다. 한때 2만 1,000명이나 되던 일본군 잔병들은 이제 최후의 1명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저항으로 미군은 셔먼 탱크 부대의 반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해병대가 포위를 좁혀가자 수백 명의 일본군은 마지막까지 대규모로 무모한 자살 공격을 시도했다. 마지막엔 겨우 200명만이 살아남아 포로로 잡혔다.
공격을 주도한 일본군 장군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역시 사망한 걸로 보였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3월 26일 미군의 대파괴의 날이었다. 일본군이 시도한 최후의 공격은 무의로 돌아갔다. 미군은 섬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양쪽의 희생은 엄청났다. 2월과 3월 해변에 상륙했던 미군 8만 2천 명 중에서 거의 7천 명이 사망하고 18,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일본군의 손실은 더욱 컸다. 섬을 사수한 2만 1,000명 가운데 약 200명만이 살아남았다. 모두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자살했다. 용맹한 전투의 대가로 27명의 미 해병대원이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2차 대전 중 해병대원들이 받은 훈장 가운데 3분의 1이 이오지마 전투 참가자에게 수여됐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런 말을 했다. 이오지마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에겐 비범한 용맹이 그들의 미덕이었다. 이날 이오지마 전투는 끝을 맺었지만 오키나와에서의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갔다. 3월 25일 오키나와. 일본에서 서남쪽으로 560km 떨어진 오키나와는 최남단의 섬들인 류코 열도의 주도다. 또한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전략적인 필수 요충지이기도 하다. 같은 날 나크미처 대장의 명을 받은 미 해군 제58기동 특수부대가 이 섬에 대해 초토화 공습과 해군 야포로 집중 포격을 가했다. 일본군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해안을 장악하기 위한 이 공격은 전격적인 침공의 전주곡이었다. 지상군은 4월 1일 오키나와 전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였다.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장성 중 한 명인 우시지마 미츠루 장군이 이끄는 13만 명에 달하는 일본 제32군이 방비 태세를 갖췄다. 우시지마는 환상을 갖지 않았다. 그는 최후까지 접전이 될 걸 알고 있었다. 우시지마 장군은 오키나와 주둔 32군 사령관으로 말씨가 상냥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용한 카리스마 때문에 부하들은 충성과 헌신을 다했죠. 또한 뛰어난 전술가로 약 10만 명으로는 거의 100km 길이의 섬 전체를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수비를 강화했다. 바다에서 잠수함들이 이 지역의 미 전함에 대해 쓸모없는 공격을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이들은 카미카제, 즉 자살폭탄 공격을 결행했다. 신의 바람이란 뜻의 카미카제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젊은 파이럿 지원자들이 넘쳐났다. 이번 주 우시지마는 오키나와 사수를 위해 지원자 중 2,000명을 선발했다. 해안가에 있던 미 수병들에겐 정말 오싹한 일이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수병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와 폭탄을 안고 돌진했어요. 전 카미카제가 뭔지도 몰랐죠. 신풍이라는데 전혀 신성하지 않았죠. 만약 부서지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영혼이, 육신을 지탱하는 영혼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게 그 카미카제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미 해군에 큰 타격을 입혔죠. 오키나와에서 카미카제는 전함 30척을 수장시켰어요. 360명 이상이 사상당했습니다. 미 해군사의 대재앙이었던 진주만보다 오키나와에서 더 많은 함선을 잃었을 겁니다. 3월 26일 같은 날 일본군은 무차별적인 카미카제 공격으로 미 전함 10척에 타격을 입혔다. 전함 네바다호, 경순양함 밀록시호, 구축함 5척, 그리고 3척의 소형 전함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 함재기들은 일본 열도 최남단의 교슈에 자리한 카미카제 기지를 전략적으로 공습했다. 한편 앤드류 브루스 장군이 이끄는 미 77 보병사단은 오키나와 서남쪽 해안 외곽에 있는 케라마 열도 해변을 급습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공격할 본진에 참가하는 전함들에 대한 물자 보급과 수리를 담당할 기지를 구축했다. 미군은 또 인근 토카시키 섬에도 상륙했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미군에 대한 일본군의 선전이 행해졌다. 공포에 질린 일본 시민들은 미군이 자신들을 학살할 거라고 확신했다. 미군은 잔혹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공포와 절망에 빠진 시민들은 비극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 우리가 맨 처음 살해한 사람은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주위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당시 정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건 맨 처음 밧줄로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돌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전 그때 16살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슬픔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3월 28일 료코 열도에서는 롤링스 중장의 영국 태평양 함대가 오키나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속했다. 주 표적 중 하나는 일본군 비행장이었다. 일본군은 잠수함 기습과 함께 준비한 폭탄 보트의 반격이 실패로 돌아갔다. 3월 30일 이틀 후 오키나와 공습은 지속됐다. 일본군은 무차별적인 카미카제 공격으로 응수했다. 중순양함 USS 인디애나폴리스호가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나 연합군 해군은 오키나와에 접근하고 있었다. 연합군, 주로 미 해군이 오키나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함대였을 겁니다. 함선 1,400척 이상, 미 항모 40척과 경 항공모함의 함재기 1,000기가 실려 있었죠. 시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함선이 가득했죠. 대략 1,000여 척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마 함대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3월 31일이 되자 5만 명의 미군이 오키나와 본토 공략을 준비했다. 연합군은 빙산작전을 시행할 채비를 끝냈다.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하고 힘든 전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연합군은 열도로 다가가면서 일본을 격침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토 공략을 통해서만 목표가 달성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빙산작전 오키나와 침공이 시작된다.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되는 가운데 일본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사악한 선전전을 계속했다. 일본 당국은 시민들에게 미군이 상륙하면 사륙과 강간을 자행하고 애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천황의 군대는 본토에 대한 침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의 카미카제 공격을 지속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오키나와 다음은 본토가 될 거라는 걸 알았죠.